연방 대법원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심리를 청취했습니다.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방하원사법위원회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기소를 추진한 맨하튼 지방검사장 엘빈 브래그를 고발하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이익세 최고 세율 인상안이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세율이 될 수 있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법에 따라 61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 보조금에 더해서 75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도 받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사흘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7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모닝 컨설트가 최근 실시한 낙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주정부가 자체 법률로 낙태 문제를 결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0%가 찬성했고 3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애틀란타 한인회가 주최해왔던 코리안 페스티벌과는 별개로 새로운 코리안 페스티벌이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개최된다고 오늘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시 화장품 4월 맞이 세일! 캐비어 추출물 고농축 영양크림이 단돈 140불, 각종 화장품 세트는 최대 33%까지 세일! 미백 주름 이중 기능성 아이크림은 10% 할인, 비타C 세럼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더나 플러스 프리미엄 샴푸 세트도 파격 세일, 신상도 떴습니다! 손상된 모발을 눈에 띄게 복구해주는 닥터 그루트 번딩 샴푸, 트리트먼트 세럼, 탈모도 잡고 스타일도 살리는 닥터 그루트 소딩 샴 미라클 트리트먼트 두피 토닉 각각 30불에 모십니다. 가까운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 missicoosmetics.com에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심리를 청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퇴임 대통령은 재임 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나 트럼프 측이 연방대법원에 항고하며 1심 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앞서 일부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은 데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공무상 행위와 사적인 행위를 구분하는 판결을 내리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럴 경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대법원이 이날 심리를 마침에 따라 회기가 종료하는 6월 말경에 판결이 나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심리가 열리는 연방대법원 건물 외부에는 100여 명 이상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시위대 수백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국의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경찰은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려 진압 수위를 높였고 학생들이 이에 거세게 저항하면서 양측 간 몸싸움과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학 측은 다음 달 졸업식 시즌을 앞두고 교내를 정리하기 위해 경찰 투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스턴 경찰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보스턴의 에머슨대에서는 시위대 108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학생들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다쳤습니다. 에머슨대는 이날 수업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서던 캘리포니아대에서도 시위대 93명이 체포됐습니다. LAPD는 대학 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력을 캠퍼스에 계속 배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는 어젯밤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 시위와 관련해 34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매체 폭스7의 사진 기자도 포함됐는데 지역 방송 영상에는 이 기자가 현장에서 쓰러져 피를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고 경찰은 응급의료진을 불렀습니다. 또한 하버드대와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대에는 시위 텐트가 설치됐고 조지타운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뉴욕대에서 시위대 133명이, 예일대에서 48명이 각각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AP통신은 졸업식이 다가옴에 따라 각 대학이 시위를 빨리 끝내기 위해 경찰을 신속하게 불러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시장의 기대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상에 금리 인하 전망에 먹구름이 들이우면서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1.6%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해 반토막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상무부는 1분기 성장률이 작년 4분기보다 둔화한 이유로 개인 소비와 수출, 주정부와 지역정부 지출 증가세가 감소했고 연방정부의 지출도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내일 3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날 상무부가 발표한 1분기 PCE 가격 지수를 고려하면 3월 가격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거나 이미 발표한 1, 2월 가격 지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당초 올해 상반기로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최소 하반기로 미뤄지고 연준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지금은 개인 소비가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지만 기업 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소비마저 줄면 경제가 급격히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사법위원회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기소를 추진한 맨하탄 지방검사 엘빈 브래그를 고발하는 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적어도 2018년부터 이 뉴욕 지방검사는 형사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생활과 비즈니스 업무의 모든 측면을 샅샅이 조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 가지 법적 이론이 통하지 않을 때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수사를 중단하는 대신 새로운 이론으로 전환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끊임없이 찾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위원회는 맨하탄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던 마크 F. 포메란츠 전 특별부지검장의 저서에 나온 증거를 사용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포메란츠는 브래그 검사장이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도록 압력을 가한 이후 그 검찰청에서 사임한 직후 책을 출판했습니다. 지난해 브래그는 경범죄 혐의를 중범죄로 몰아붙이는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법적 이론을 사용해 트럼프에게 34건의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전임 지방검사 사이러스 벤스는 포메란츠가 주도한 수년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이 뉴욕 지방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한 시기와 근거를 보면 브래그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유추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한편 보고서는 또한 의회 위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마이클 코헨을 지방검찰청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이익세 최고세율 인상안이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세율이 될 수 있다고 뉴스맥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은 2025년 예산안에서 장기 자본이익 및 적격 배당금에 대한 최고 세율을 44.6%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세감시단체 조세개혁을 위한 미국인에 따르면 이 세율이 제정된다면 100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또한 주 자본이익세를 고려할 때 연방과 주를 합친 세율은 일부 주에서는 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59%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뉴저지, 오리건, 미네소타, 뉴욕 거주자는 53.4%에서 55.3%에 이르는 세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는 자본이익세는 이중과세의 형태를 띠며 특정 인구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소규모 비즈니스 소유자는 실제 수익이 아닌 부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이익에 대해 부풀려진 세금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가파른 증가의 잠재적 파급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바이든이 제안한 세율보다 훨씬 낮은 20%의 자본이익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경쟁국보다 좋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은 투자와 경제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1922년에 12.5%의 세율로 처음 도입한 자본이익세는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높아졌지만 바이든이 이번에 제안한 수준에 근접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바이든의 계획에는 상속 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망 시 자산 양도 시 스텝드 업 베이시스를 없애자는 이 제안은 의무적 자본이익세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뉴스맥스는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경제의 성장과 투자에 미칠 잠재적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법에 따라 61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백악관과 상무부는 오늘 반도체법에 따라 마이크론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은 인텔 85억 달러, TSMC 66억 달러, 삼성전자 64억 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됐습니다. 마이크론은 보조금에 대해 75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도 받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론이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인 뉴욕주 시러큐스를 찾아 보조금 지원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마이크론 보조금이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구축하고 직간접 일자리 7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250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경쟁자인 마이크론은 뉴욕주의 4곳, 아이다호주의 1곳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백악관은 보조금이 뉴욕주 클레이에 들어설 4개의 D램 반도체 생산 공장 중 초기 2곳의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런 투자는 향후 20년간 D램 반도체의 약 4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는 마이크론의 계획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사흘째 상승해 17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4.97% 오른 170.1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지난 22일 142.05달러까지 40% 넘게 하락했다가 이날 종가 기준으로 연중 낙폭을 31.5%로 줄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3개월 전 내년 하반기에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던 저렴한 신차 출시를 내년 초로 앞당길 것이라고 밝히고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해 사이버캡이라는 무인 로봇택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분명히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실적 발표 직전 1.85% 오른 가격에 마감한 뒤 이 머스크의 발언이 나오고 다음 날 12.06% 급등했습니다. 이어 사흘째인 오늘은 테슬라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월가에서 나오며 주가는 상승세를 탔습니다. 월가의 억망장자 투자자인 베런 캐피털 회장 론 베런은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이 바닥이라며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런은 테슬라가 새로운 저가 전기차를 500만 대가량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다른 자동차 업체에 판매해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닝컨설트가 최근 실시한 낙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주가 자체 법률로 낙태 문제를 결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0%가 찬성하고 3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낙태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칭 공화당원의 60%는 낙태에 대해 주 자체의 규칙을 만드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트럼프가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해주자 그 수치가 75%로 급증했습니다. 낙태 문제를 주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보다 낙태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지지하는 민주당원 수는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무소속 유권자들은 연방 및 주정부 접근 방식 모두에 거의 50%가 찬성하고 37%가 주정부 접근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한편 53%는 15주 이후 낙태 금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의 66%는 낙태권 폐지의 책임이 의회 공화당에 있다고 답했고 58%는 보수적인 판사를 임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46%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51%는 트럼프의 처리 방식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무당파 중에서는 트럼프의 낙태 이슈 처리 방식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25%로 나와 33%의 찬성을 받은 바이든과 비교됐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가 주최하고 한인회 산하 코리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관해 오던 애틀란타 코리안 페스티벌과는 별도로 새로운 코리안 페스티벌이 오늘 10월 초 귀넷 카운티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성구 기자입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월 5일과 6일 이틀간 슈가로프밀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2024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의 출범은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왔던 것입니다. 비판론자들은 한인회장 또는 조직위원회의 역량에 따라 페스티벌의 흥망이 엎치락뒤치락거리며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독립기관이 페스티벌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현 한인회 회장단과 일부 전직 한인회 임원진 및 2023년 코리안 페스티벌 봉사자들이 갈등을 빚게 되면서
별도의 재단 조직을 발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종훈 재단 고문은 세계 한인의 날이 10월 5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0월 5일이 그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세계 한인의 날에 세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더 홍보를 하고 알리고 우리의 자부심, 자긍심 이러한 것을 갖다 북돋워하는데 더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재단 측은 한인회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항상 아틀란타 한인회를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틀란타 코리안 페스티벌이 그 추석 연휴를 기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았으나 그 9월 15일, 14일, 15일이 그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아틀란타 한인회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10월 우리는 한인의 날을 하자 하고 한 거고 저희가 2024년 연도로 가기로 한 거는 그 한인회 거는 남겨주자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배운 거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많은 것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훈 고문에 따르면 재단 측은 귀넷 카운티의 커클랜드 카든 커미셔너와 상의해 여러 장소를 물색한 결과 메트로 애틀란타에서 가장 큰 단일 쇼핑몰인 슈갈로프밀 쇼핑센터를 행사 장소로 결정하고 지난 22일 계약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슈갈로프밀의 미아 스투키스 마케팅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verything about Gwinnett County is all about diversity, so we're excited to have more and more people to see the different cultures and to see the dynamics in that. 재단 측 설명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약 18만 평방피트 규모의 약 150개 이상의 부스와 야외 무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슈갈로프밀 쇼핑센터와 공조해 이곳 방문객들에게 코리안 페스티벌을 홍보하고 애틀란타뿐만 아니라 동남부 지역에서 주말 쇼핑차 방문하는 인원까지 이틀간 총 10만여 명이 방문하는 행사로 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4월이 돼도 집행부도 주지 못한 아틀란타 한인회에다가 코리안 페스티벌 그냥 놔두면 또 올해도 결국은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겠다. 그런 취지가 사실은 제일 첫 번째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를 외국인들과 그리고 한인 2세들한테 전달한다는 이 취지가 또 없어질까 우려되는 것 때문에 이 재단이 만들어지는 거가 제일 큰 이유라는 거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단의 조직 구성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이 준비위원장은 20-30명 정도의 이사회를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 창립 발대식은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강신범 준비위원은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 단톡방에 오늘 현재 63명이 들어와 있다면서 향후 더 많은 봉사자와 협력자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종훈 고문은 벌써부터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보내오는 사람도 있다면서 지난 2022년 애틀란타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던 가수 범한이 보내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Well, that festival is now the Atlanta Korean Foundation. Woo! Big congratulations. Big congratulations. They're dedicated to bringing K-beauty, K-music, and K-history to all of our wonderful friends and family. So, once again,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And this year, please mark your calendars for October 5th and 6th for their next festival, which is this year. And it will be held at the Sugarloaf Mills. Get ready to immerse yourself in all things Korean. And I love you guys always. And let's make some beautiful memories.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시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네, 연방대법원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심리를 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원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할 생각이었으나 하지만 뉴욕주의 법원 판사가 자기 재판 참석해야 된다, 다른 재판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변호사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 측의 변호사로 연방법무부 쪽의 변호인이 또 출석을 해서 서로 간의 주장들을 내놓았고요. 연방 대법관들이 이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냐?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면책특권이 있긴 있는데 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그쪽에다가 미사일을 쏴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미사일을 쏠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미사일 때문에 그 민간인들이 다쳤다. 알고 봤더니 미사일을 쏘라는 명령을 하기 전에 대통령한테 이미 전문가들이 이거 잘못하면 민간인들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 일을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이고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인도 막 저지르고 지금 뭐 푸틴이 나발디한테 하는 것처럼 자기 정적을 갖다가 막 감옥에다 집어넣거나 납치해가지고 어디 갔다가 살인을 저질러 놓고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내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이니까 나 기소 안 당할래 하는 것도 그럼 괜찮은 거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공적인 임무이고 어디까지가 사적인 범위인 것인가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겁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이것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라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고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업무상의 일이었지 개인적인 욕심으로 선거 결과 뒤집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업무상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로 지금 계속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검찰 측에서는 아무리 업무상에 있었다라고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결과를 만들려고 했던 사리사욕에 의한 접근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떠한 선례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한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닐 고서치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질문을 하는데요.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은 만약에 트럼프를 우리가 기소해가지고 유죄를 한다 그러면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업무 중에 있었던 과실들에 대해서 다 기소당할 수 있다는 거냐라고 이 연방법무부 쪽 변호사한테 질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통령일 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휘둘러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냐?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한 거니까 기소당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래버리면 다 끝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가 매우 지금 궁금한 그러한 상황이다. 오늘 나왔던 질의응답들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언론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트럼프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완전한 면책 특권은 아마 대법관들이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 이러한 그 면책 특권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공적이고 어디까지가 사적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급심이 판단해라라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 선거를 내린다라기보다는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서 니들이 결정해라라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한테는 어찌됐든 득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이제 이러한 말이 언제쯤 나오냐면은 6월 말이나 돼야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일찍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봐서는 6월 중순 지나야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6월 말쯤 이게 나온다고 하면 이게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가서 그쪽에서 또 그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뭐 하면 또 시간이 또 걸리게 되고요. 그럼 재판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되고 변호사랑 의견 조절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11월 대통령 선거가 날짜가 지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20년 선거 뒤집기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두 번째 언론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는 이제 그런 것이 됐고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유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사재판이죠.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옥중투쟁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근데 뉴욕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영 좋지가 않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기소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이 보고서를 내놓고 이 보고서가 굉장히 깁니다. 거의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보고서인데 사실 연방 의원들이 내놓는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그 뒷부분에 포메란츠 전 연방 부검사장의 어떤 그 증언 이야기들, 그런 자료들이 이제 잔뜩 들어가서 페이지가 많이 두꺼워져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보고서를 내놓고 트럼프를 뉴욕 법원에다가 기소하고 있는 엘빈 브래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내놓습니다. 엘빈 브래그가 뉴욕 맨하탄의 지방검사장으로 있는 사이에 그 지방의 범죄율들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지방검사가 자기 지방의 범죄를 잡아내고 범죄율을 낮추는데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본인을 뽑아준 지역 주민들은 그러라고 뽑아준 건데 근데 지방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정치 기소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비판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뉴욕에서 이러한 일들 재판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전 선거 캠프가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간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찍지 않을 거다. 지금은 지지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지하는 거 철회할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작지 않습니다. 한 10몇 %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숫자가 이러한 여론조사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자구도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제3 후보군에 있는 사람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표를 갉아먹는 것 어느 정도까지 갉아먹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적게는 4, 5%에서 많게는 한 10% 정도까지 갉아먹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놓고 이야기할 때 트럼프가 기소가 되면은 나 트럼프한테 투표 안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의 숫자가 과연 제3지대에 있는 후보군들이 바이든의 표를 갉아먹는 것 이상으로 나올 것이냐 그거보다 적을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저희가 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캐피탈 게인 텍스라고 그래서요. 자본 이익세라고 직역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부동산에 적용이 되면은 그냥 양도소득세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양도소득세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같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 판매, 그러니까 주식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팔았을 때 차액으로 내가 버는 돈, 뭐 이런 것들도 자본이익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양도소득세라고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캐피탈 게인 텍스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양도소득세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요. 이 캐피탈 게인 텍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샀는데 10년 전에 집을 샀는데 10만 불 주고 샀는데 10년 뒤에 그 집을 팔려고 봤더니 20만 불이다.
그럼 10만 불의 차이가 생기죠. 그 10만 불 차액에 대해서 집을 팔고 난 다음에 세금을 내라가 최고 44.6%까지 세금을 낼 수 있게 하겠다. 그런데 이건 연방세입니다. 주세까지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50%가 넘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럼 이렇게 갑자기 올리겠다라고 한 게 누구냐? 바이든이다 이겁니다. 그동안 이 정도 세율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껑충 뛰어 올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만에 최고다. 1922년에 처음 이게 생겼답니다. 이 자본이익세라는 게.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가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70년대 잠깐 올라갔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또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려고 하느냐.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이걸 부자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다 44.6% 내라는 게 아니고요. 일정 수익 이상, 그러니까 연 수입이 40만 불 이상인 사람들은 44.6% 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부자들한테만 세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이다 보니까요. 가장 낮은 세금을 내고 있는 저소득층도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이야기하기 좀 애매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40만 불 이상이면은 당연히 부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40만 불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까지 부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그리고 40만 불 이상은 40%가 넘는다고 하지만 그 아래 애매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20만 불 정도 되는 분들, 연봉 20만 불 정도 되는 분들은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 뉴욕, 뉴저지 이런 데 가면은 그래도 적지 않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부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중산층 중에서 조금 좀 형편 괜찮은 중산층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세율이 같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stepped up basis라는 걸 없애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stepped up basis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년 한 50년 전에 저의 할아버지가 땅을 사놨다. 아버지가 땅을 사놨다고 칩시다. 근데 50년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산으로 그 땅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 땅 값이 처음에 아버지가 살 때 1000불에 샀는데 50년 뒤에 이게 지금 100만 불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차액이 99만 9천 불인데 99만 9천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바이든은 세금을 내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행 법들을 보면은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런데 바이든은 지금 이것도 세금을 물리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애매해지는.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유산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한테 세금 못 냈다라고 있는 재산까지 뺏기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반대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땅을 사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냥 묵혀두고 계속 있는 것 아니죠. 내가 금덩어리 샀으면 금덩어리 산 걸 그냥 계속 방 안에다가 고이 모셔두면 값이 올라가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은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죽어서 유산으로 남겨주는데 거기에 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건 잘못된 과세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이러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욕심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세수를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돈 쓰겠다라는 거죠. 복지하겠다. 돈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든가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이런 것들에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걷어들일까? 이거 궁리하다가 내놓은 게 이제 이런 아이디어다. 정부가 지나치게 국민들의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면 국민들은 힘들어집니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복지를 자꾸 이야기하고 뭐 유럽식 사회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복지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잘못된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국가가 여력이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수가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갑자기 그런 호황이 있어가지고 돈이 남아돌 경우 정부가 돈이 남아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받은 돈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걸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단발적인 복지 정책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복지 정책을 쓰기 위해서 기존의 국민들의 주머니를 더 털털털 털어야 되겠다라는 정책은 저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공산주의적인 생각인 것이지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 바이든이 내놓고 있는 정책들이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 왔던 것이고, 이 정책들이 계속 진행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2025년 예산안에 바이든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 제시한 내용 중에 제가 빨갛게 쳐놓은 이 부분이 바로 44.6%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상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이 정권이 교체가 되기 전에 2025년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라는 사실, 그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25년 회계년도까지는 국민들이 잘못된 경제정책 하에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4월 25일 목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